네, 안녕하세요. 철관입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진행할 거는 우리가 응급에 사용되는 약물을 좀 이렇게 정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일단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실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심장을 크게 볼 때 동방결절이 있고, 그리고 방실결절이 있고, 그리고 히스속이라는 애가 있어서 심장 근육 세포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장 파트를 배우실 때 세포막을 중심으로 해서 양이온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고 음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가면서 수축과 즉 탈분극과 재분극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동방결절하고 방실결절을 박동조율기 세포라고 불러요. 그리고 특수전독의 세포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수축을 해줄 수 있는 근육들을 우리가 심장근육세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동결절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방실결절이라고 부르는 이 아이는 페이즈 단계가 있어요. 4단계, 0단계, 3단계. 이거를 페이즈라고 그냥 얘기해 볼게요. 자, 페이즈 4에서는 우리가 이게 어떻게 올라가죠? 나트륨이 처음에 자동 흥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유입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지점에서 이 아이가 수축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면 한 번에 팍 뛰는데 탈분극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0단계라고 해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수축한 거는 제가 이완한다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이완 단계로 가요. 이게 바로 3단계에서 칼륨 통로가 열리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동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해서 자동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는 교감신경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정기적 자극을 만들고 나트륨 채널 통로가 열리면서 계속 스물스물, 그러니까 채널이 계속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물스물 들어오다가 얘네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탈분극을 일으키는 단계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모양을 우리가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심장 근육 세포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세포막을 중심으로 음이온과 양이온이 이렇게 안정화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채널이 열리고 닫히는 이온들이 있는데 나트륨과 칼륨과 칼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가 좀 더 많아져요. 아까 없었던 1, 2가 여기서 나타나요. 자, 그럼 각각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시각화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페이지 지로에서 탈분극이 일어날 때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일어나요. 그러면은 나트륨이 한 번에 확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지 1단계로 갑니다. 기울기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단계는 칼슘과 칼륨이 서로 들락날락 하면서 균형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셔서 약간의 일직선상을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3단계는 칼륨 통로가 열리는 단계예요. 이게 바로 재분극으로 들어가는 단계라고 보는데 4단계에서 재분극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준비 단계를 거쳐서 재분극 단계가 열리면서 하향곡성을 그리게 되죠. 이렇게가 세포 단위에 바로 전기 자극을 받았을 때 시각화 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를 또 하나 해드릴 거예요. 우리 미국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그렇죠. 플레이보이, 플레이 땡땡,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 아주 프로들이 타는 자동차, 프로카를 많이 타고 다니죠. 그게 미국의 어떤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유명 인사하면 퀴리 부인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분은 진짜 프로예요. 이 영화를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을 개인적으로 평가했을 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데가 이집트면 어딜까요? 그쵸? 피라미드 제일 위쪽이죠.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을 만큼 정말
위대한 여성이 아닐까.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게임만 해요. 그 니모모 하는 게임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리도케인에 맞은 것처럼 페인처럼 보여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까운 일본을 또 비교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일본에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아주 에이스한 아베가 미소를 한가득 품고 비웃기라도 하듯 웃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베를 봤을 때는 어떤가요? 요즘에 많이 힘들어하죠. 네. 개인적으로 띨띨하다고 봐요. 저번에 한번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아베가 띨띨해서 배가 아프니까 똥만 싸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차가 있어요. 심장에서 우리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쭉 내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 갈래로 퍼지면서 심장을 수축시키겠죠. 이렇게 설국열차가 쭉 달려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MB 칼시 기억나시나요? 이 칸의 순서는 MB 칼시예요. 얘네가 제일 앞칸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칸은 우리가 N이라고 했죠. 얘네는 전부 다 이 빠르게 가는 것들을 블록시킨다라는, 열차가 빨리 가니까 블록시키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나트륨 채널 블러커, 베타 블러커, 그리고 칼륨 블러커, 칼슘 블러커예요.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나트륨 블러커인데 얘네는 총 세 가지로 나눠져요. 같은 나트륨 블러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물이 제가 기울기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기울기를 다르게 하고 또 우리가 부름기라고 하는 것도 역시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름기도 다르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클래스 A, B, C로 나눠놨는데 우리가 제일 앞칸은 나트륨 칸이지만 캡틴이 있어요. 항상 그 제일 앞칸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캡틴이 있죠. 물론 자, 캡틴이에요. 자, 캡틴이 있죠. 이 의미가 뭘까요? C가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이 A고 그 다음이 B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1 C, 클래스 1A, 클래스 1B 이렇게 순서로 이해할 거예요. 제가 이제 강력하다는 순서가 뭐냐면요. 제가 앞부분에 얘기 드린 탈분극을 해요. 페이지 1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 전이를 보면은 탈분극은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블록을 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가장 강력하게 블록하는 애들이 바로 이 C라는 애들이에요. 풀프죠. 예, 플레이보이하고 프로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이 C형이 이렇게 가장 많이 슬로프를 기울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탈분극을 해서 쭉 내려오게 되는데 거의 부름기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센 애들이 피라미드라고 그랬잖아요. 미드 하는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 애들은 슬로프의 기회가 중간 정도 되죠. 약간 기울어지면서 다시 칼슘과 칼륨의 균형이 되고, 그런데 얘네는 부름기가 굉장히 길어요. 가장 길죠. 예, 이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B는 특징이 ABC 중에 슬로프가 가장 적게 기울어져요. 오히려 이 친구는 부름기가 길지 않고 가장 짧은 특성을 보여요.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세요. 플레카이나이드하고 프로파페놀은 이 허혈성 조직의 금기약이에요. 우리가 허혈성 조직이라면 뭘까요? 그쵸, MI죠. 마이오카디알 임팍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경색이란 얘기예요. 혈액 공급이 차단돼요. 그 부위는 괴사가 돼서 죽어요. 경색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경색된 조직에 우리가 이 블로커를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쵸? 오히려 BP가 확 떨어져서 환자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금기예요. 우리가 제가 아까 부름기를 연장시킨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탈분극 속도를 낮춰주니까 그런 거죠. 자, 즉 MI 환자는 금기고요. A나 B를
많이 쓰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A도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TDP는 토사드팡이라고 하는 심실 부정맥에 아주 안 좋은 애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약한 B는 어떨까요? 자, 임상에서 리도케인과 페니토인을 그래서 많이 쓰는 걸 보게 되는 이유일 거예요. 그죠? 냉모모, 리도, 페인 이런 걸 쓰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전체적인 사이드를 아셔야겠죠. 일단 다 연장시키니까 혈압이 떨어져요. 이 환자가 심부전 환자라면 더 심각한 심부전이 되고 부정맥은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죠.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 드린 토사드판 같은 그럼 만약에 TDP가 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간호사는 닥터한테 노티를 해주고 칼슘 클로라이드를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셔야겠죠. 아니면 오버라이드 페이싱을 해주겠구나라고 또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A의 약물은 우리가 다소피라미드, 프로카이나미드, 퀴니딘 이렇게 얘기 드렸죠. 이 세 가지 약물은 다 우리가 TDP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프로카이나미드는 약물로 유발시키는 루푸스에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루푸스는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것과는 좀 구별해야겠죠. 그리고 퀴니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퀴리 부인이 영화를 보면 백혈병으로 사망을 했죠. 적혈구가 감소하잖아요. 증상 중 하나니까 당연히 두통이나 이명이나 난청, 그렇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리도케인, 페니토인, 넥실레틴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심근경색 후에 MI의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부작용이 적다라는 의미겠죠. 이 세 가지 약물들의 전체적인 사이드가 있어요. 당연히 블로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BP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환자들은 하트 페일러라든가 부정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EKG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가 TDP에 부정맥이 뜨면 당연히 닥터한테 노티를 빨리 해줘야 돼요. 이런 약들은 다 피호 약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먹었을 때는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해요. 우리가 위장장애를 일으킬 때 흔히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질환들은 항상 똑같아요. 우리 오심이나 구토나 설사 이게 바로 위장장애인 거죠.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섬액성 부정맥 자체가 심장의 근육의 활동 전이가 낮은 거잖아요. 그런 섬액성 부정맥 환자한테 사용해도 될까요? 그렇죠. 금기예요. 더 느리게 하니까 환자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초래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베타 블로커. 이 롤로 끝나는 베타 블로커는 베타 1과 베타 2가 있고 베타 1이 있어요. 베타 2는 브론코 다이일레이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기관지를 확장시켜 준다고 얘기했죠. 베타 1은 펄스라고 이야기 드렸었어요. 당연히 펄스를 높여주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블록해 주니까 스파즘이 일어나고 맥박은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 베타 1과 베타 2의 이 둘에 다 작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베타 1에만, 즉 펄스에만 작용하는 약이 있겠죠. 베타 1, 베타 2는 라이프만 생각해 주세요. 라베테롤과 소타롤, 프로프라노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에이스, 아베, 미소, 한가득 요거는 베타 1에만 작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에이스, 아베, 미소, 한가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약만 먼저 볼게요. 프로프라노롤은 아드레날린성 흥분을 낮춰서 편두통에 좋다고 해요. 우리가 심실성 부전맥에 리도케인을 쓴다라고 아까 얘기해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걸 써야 될까요? 그렇죠. 베타 1만, 즉 수축력만 블록하는 거죠. 그럼 왜 1차로 쓰지 않느냐? 그쵸? 베타 2 때문에 그렇죠. 즉 환자 상태에 따라 1, 2차가 틀려지겠죠. 방실 자극 전도를 블록해서
심실 수축력을 낮춰주고 디지털레스의 약을 쓰면 부작용이 혈압이 한 번에 확 올라가요. 이런 조율 능력이 떨어졌을 때 프로프라노롤을 사용을 하죠. 라테노롤은 혈압을 낮춰주고 또 ICP까지 낮춰준다 그래요. 이거는 신경과에서도 쓰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소타롤은 기억만 좀 해주세요. 포타슘 블로커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베타 1만 블록하는 아이들은 메토프롤은 어큐트 MI 환자에서 교감신경 차단제 약물로 쓰여요. 심장에서 심장 근육보다 조율성을 낮춰주는 게 효과는 더 높겠지만 당연히 위험도는 높겠죠. 여기서 에스모롤을 많이 써보셨나요? 특징이 에스모롤은 이 방광기가 굉장히 짧아요. 심실세동 급성기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IV로 줄 때는 당연히 방광기가 짧으니까 빠르게 넣어주고 20cc 실린지로 셀라인으로 슈팅을 해주고 그 팔은 들어주겠죠. 예, 보통 이런 약물들은 우리가 주글라 배운 쪽에서 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라인이 빨리 확보가 안 된다면 당연히 IV 라인을 통해서 로딩을 시켜주거나 슈팅을 시켜주시는데 라인 줄 수액이요. 한 15cc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를 로딩 시켜주면 방광기가 짧기 때문에 약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보다는 약물을 주기 전에 셀라인 실린지랑 하나 같이 준비하셔서 빠르게 슈팅을 해주고 약물을 준 팔을 심장보다 높게 들어주는 게 방법이겠죠. 요거는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칼륨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칼륨 블루컴은 우리가 AIDS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미오다론, 이부틸라이드, 그리고 도페틸라이드, 그리고 소타론 이렇게 약물이 있어요. 우리가 아미오다론은 진짜 많이 써봤죠. 당연히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간호사 시험에서는 그래요. 일단은 이 약물의 부작용이 있어요. 세인트 존스 월트라고 하는 허브가 있는데 이 허브는 우울증에 사용되는 허브거든요. 이게 바로 같이 쓰게 되면 약의 효과를 떨어뜨려요. 신맛이 나고 오렌지 같이 생긴 노란 과일 이러면 뭐 큰 오렌지도 있을 거고 아무튼 자몽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자몽 주스를 같이 먹게 되면 이게 톡시서티를 유발시켜서 효과가 배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TDP가 일어날 수 있겠죠. 간질성 폐렴이 올 수 있어요. 부정맥 약이 효과가 없을 때 우리가 아미오다론을 사용하는데 이러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간질성 폐렴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그럼 물론 선택은 닥터가 간호사는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이 약들의 부작용 중에 광과민증이 있습니다. 우리 광과민증이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이 물집도 생기고 붉게 변하고 1도 화상처럼 심하면 이제 부종도 일어나고 물집이 터져서 벗겨지기도 하고 이런 광과민증이 일어나요. 이럴 때는 당연히 우리가 차감할 수 있도록 간호사가 안내를 케어를 해줘야겠죠. 피부가 파랗게 변색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루푸스와 좀 비슷한데 그것하고는 좀 틀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약물을 중단하면 다시 회복이 돼요. 자, 약이 각막에 또 침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과 검진도 우리가 생각해 두고 있어야겠죠. 신경 독성이 좀 많아서 말초신경 장애라든가 근육의 협조가 잘 안 돼서 비정상적인 걸음걸이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을 일으키고 간독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우리가 TDP라고 제가 아까 계속 얘기 드렸던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폐와 간과 갑상선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나가면 PFT, LFT, TFT, TDP 이렇게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막 전이가 저렇게 보이시죠? QT를 연장시킬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QT가 연장되면 TDP의 위험성이 높겠구나. 위험성이 높겠죠. 즉, 저칼륨 환자가 위험한 이유겠죠.
자, 그러면 간호사는 또, 왜 이런 검사가 추가로 나가는지, 어떤 사이드가 있고, 옵저베이션하고, 어떤 걸 노트해야 하는지가 나오겠죠. 물론, 케어도 중요해요. 간호 케어는 제가 따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올려드린다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잊지 않으려고 저도 영상에 남기는 거니까 일단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는 약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미오다로는 첫 번째 선택 약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만 좀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브틸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세동과 조동에 사용을 하고 우리가 저칼륨이나 마그네슘은 같이 가요. 저칼륨이나 저마그네슘 자체가 TDP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랩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더욱더 칼륨 채널 블로커를 쓰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마지막인데요. 칼슘 채널 블로커예요. 제가 파인으로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띨띨하니까 배가 아파요. 이렇게 또 얘기를 드렸어요. 이 두 가지 약물을 따로 빼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파인이라는 약물은 혈관에 많이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베라파밀과 딜티아즘은 심근에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파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니까 저희 응급약물에서는 일단 얘기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베라파밀과 딜티아즘 이렇게만 심근에 작용을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일단 협심증에 가장 많이 쓰이고요. 고용량을 짧은 시간 안에 써버리면 반사적으로 MI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CCB는 혈압에 작용을 해서 베타블로커처럼 기관지는 안 건드리니까 1차 약물로 사용하기도 하죠. 물론 이건 환자에 대한 적용 사례들이 필요해요. 이렇게만 얘기를 들어서는 모르시고요. 환자를 보면서 임상에 계신 분들은 나름 의사가 왜 이렇게 쓰고 있구나 라는 거를 상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아이도 부름기가 길어요. 슬로프가 연장되고 있죠. 당연하죠. 자, 베라파밀이 있어요. 베라파밀은 PSVT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런 베라파밀이 잘 활용이 안 되면 우리가 정기 생리학 검사실에서 스터디를 해보고 이분은 베라파밀이란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EP라는 중재를 할지 안 할지를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이 친구는 심장의 수축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결절에서 AV 노드로 가는 이런 컨덕션도 줄여줘요. 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블럭이 되니까 심박수가 떨어지겠죠. 주의할 점은 마찬가지로 이 많은 고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방실이 줄여주는 게 아니라 아예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환자의 혈압은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환자가 원래 심부전이 있어서 내지는 어큐트 MI 환자인데 이미 허혈성 MI가 온 상태에서 이분한테 이 약물을 쓰는 거는 일단 쓰기 전에 우리 의사분들이 알아서 에젝션 프랙션을 볼 거예요. 보통은 기준은 그래요. 40% 이하가 되는지 이상이 되는지를 보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베라파밀을 쓰기도 합니다. 네, 지금 또 일이 바빠지기 시작해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도록 제가 계속 신경을 좀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게요.